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평 끝판왕 강효정 강남대 한영문화컨텐츠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예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욱입니다. 네, 타협 없는 비평가죠. 임재원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임정훈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위기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를 비평하기 위해서 경제 전문가 오늘 모셨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인입니다. 네. 아유, 우리 서울대 교수님. 공교롭게도요. 이 자리에 앉으셨던 분들이 시청자분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지금 다 요양 중이거든요. 어떻게 오늘 괜찮겠습니까? 네, 뭐 모르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또 굉장히 기백 있는 분입니다. 삼성과 맞서 싸운 분으로 아주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뭐 저보고 뭐 삼성 저격수라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 표현 안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세요? 제가 삼성이라는 기업이나 기업 집단을 비평하는 것이 아니고요.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일탈과 불법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삼성 기업, 전자와 같은 기업들, 삼성이라는 기업 집단이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비판이기 때문에 삼성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 저격수가 아니라 삼성 조력자. 삼성 제대로 좀 가기 만들기, 네, 바로 세우기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백신이시네요. 네. 아니 그러면 임 변호사님하고도 좀 관계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안면이? 초나 문제가 많이 들었는데 네, 실물로는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영광입니다. 네. 임 변호사님도 아세요? 박상인 저도 사실 멀리서 많이 뵙고, 예. 그러니까 사실 직접 뵌 건 처음인데 글로 많이 뵀었죠. 네. 자 그리고 회를 거듭할수록 폭풍 취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찐 기자죠. 예, KBS 이지은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네, 폭풍 취재력 마음에 드세요? 아니요, 아직 부족한데 자꾸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폭풍 취재 하라고 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죠. 그런데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5월 29일자 조선일보 기사 쿠팡 바이러스도 로켓 배송, 뉴스원 기사, 어제는 쿠팡, 오늘은 마켓컬리 옮겨 다니는 알바 슈퍼 전파자 나오나, 그러니까 그것인데요. 이 기사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여러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부분에 저희가 집중을 했었습니다. 뭐 우한이라는 지명을 붙였을 때 지명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인들을 비롯한 동양인들이 외국에서 테러를 당할 때 인종차별 문제도 있다라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 계급적, 계층적 문제, 차별적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쿠팡 그 보도를 보다 보면은 우리 사회에 좀 은닉되어 있던 계층적인 혐오가 조금 드러난 게 아닌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뉴스원 기사 보면 어제는 쿠팡, 오늘은 마켓컬리, 옮겨 다니는 알바 슈퍼 전파자 나오나라고 되어 있는 기사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기사를 문제시하냐면, 사실 슈퍼 전파자는 사후적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알바로 옮겨 다니는 것만으로도 슈퍼 전파자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미 낙인을 찍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알바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누구나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거든요. 가령 뭐 제가 이런 예시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방송국만 해도 오가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 단기 알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쿠팡이라는 이 플랫폼 노동자들이 단기 알바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딱 낙인을 찍어서 기사 제목을 쓸 수 있다는 건, 이들이 만약에 방송국이라든가 신문사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명예훼손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쉽게 이렇게 이름을 못 붙였을 것 같거든요. 적당히 대응을 못할 것이다라는 예측 때문에 더 쉽게 제목을 붙인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우려스러웠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저희가 관련 비평을 했었는데 그때 슈퍼 전파자 이게 참 문제가 있다, 좀 근절을 하자,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나와서 사실 좀 황당했습니다. 예, 임자훈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두가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 사회가 기술이 그렇게 발전이 안 돼 있어서 모두가 거리를 두면 세상이 안 돌아가죠. 그 비어둔 거리를 메꾸는 사람들이 다 반드시 필요하고, 그분들 중에 이제 배달 노동자분들이 분명히 계신 거거든요. 어쩌면 사회적 거리를 두고도 세상이 돌아가게끔 하시는 분들을
타이틀인 건데 그분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정말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는 타이틀인 건데 이번만이 아니죠. 예전에 그 여의도 증권가에서 녹즙 배달하던 노동자가 이분이 그룹 콜센터에서 콜센터 업무를 하시다가 녹즙 배달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확진이 됐을 때 코로나 확진 녹즙 배달 온 여의도 증권계 발칵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사람 바이러스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타이틀이 잘못됐다라는 비평을 우리가 계속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누가 이기나 해보자라는 느낌도 들 정도인데 사실은 뭐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죠. 예. 증권과 녹즙 배달은 대비 효과가 굉장히 큰데요. 네, 딱 이거 이제 봐도. 기사 보면은 댓글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 경솔한 기사를 꾸짖는 따끔하면서도 따뜻한 댓글.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다. 역지 마라. 아니 가슴 아픈 뉴스인데 왜 제목 장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따끔하게 혼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 사태를 더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네티즌들이. 이준 기자. 예. 근데 이런 이제 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기사들이 나오니까 심지어는 뒤따라서 나오는 보도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이 쿠팡 집단 감염 상황을 틈타서 광고로 의심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면 서울경제 불안한 쿠팡 마켓컬리 대신 주부들 선택은 쓱닷컴 매출 40% 증가. 국민일보 쿠팡맨 무서워요. 대체할 새벽 배송은? 이라는 기사였거든요. 내용은 이렇게 썼군요. 예. 내용도 좀 보시면은 서울경제 기사는 새벽 배송을 하고 있던 쿠팡에 이어 마켓컬리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두 곳을 대체할 온라인몰 쓱닷컴이 고객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국민일보 기사도 이들을 대체할 서비스가 신세계 쓱닷컴, 지어소프트의 오아시스 등등의 것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이제 경쟁 업체들을 홍보하는 이 상황을 이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사여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이 코로나 사태를 혐오와 배척의 명분으로 쓰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해왔잖아요. 근데 여전한 모습이어서 좀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가면 광고가 실릴 가능성이 있나요? 이준 기자 어떻게 보세요? 광고가 이제 이 그러니까 자체가 모종의 관계가 광고가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이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저쪽이 좀 더 안심하고 믿을만하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기사의 형태가 되다 보니까 더 신뢰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언론들이 놓친 배달원들의 노동 환경을 사실 네티즌들이 지적을 해줬듯이 그 노동 환경을 좀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언론 보도가 어떻게 좀 여기 그나마 좀 발맞춰 가야 할까요? 네, 네. 이 쿠팡 그 물류센터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때 일반 소비자들이 그 택배 또는 택배 배달원들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을 언론들이 좀 악용하는 측면, 이거 굉장히 자제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론이라면은 이게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또 이런 점령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예방 수칙이 무엇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쿠팡 물류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사건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했다고 보이고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런 인터넷을 통한 쇼핑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인터넷 쇼핑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만든 것이죠. 근로 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이고요. 이렇게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혜택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웠었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이런 전염병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소비자들에게도 결국은 손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노동 조건 근로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 노동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도 혜택을 준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소비자가 더 지불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바람직하다. 이런 식의 보도 또는 분석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뭐 그 이전에 뭐 노동 환경을 제공한 사업주에 대한 비판도 전혀 없고 그거를 규제했다는 정부의 뭐 방침이라던가 이런 기사도 아예 전무합니다. 맞습니다. 예. 특별히 정부도 사실 이런 환경들이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죠. 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런 규제, 안전이나 환경에 대한 규제를
기업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몰고 갔어요. 근데 기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규제고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 소비자들에게도 이로운 것이 된다는 것이 이번 쿠팡 물류센터 감염의 교훈이다. 이 교훈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제언까지 갔더라면은 언론으로서 정말 금상첨화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번 사태 흐름이 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 기사도 있었죠? 네, 예. 그러니까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태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이제 근무 환경을 초점을 가지고 언론들이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방안들을 이제 모색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언론의 제대로 된 역할일 텐데 지금 지난 그런 이제 본질을 좀 흐리는 기사들이 좀 있었어요. 지난 1일자 조선일보 김광일의 입이라는 칼럼을 보면 이게 이제 이 사태의 본질을 보지 않고 이 기자 개인이나 신문사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들을 이 상황을 이용해서 재생산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태도가 엿보이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내용을 보면 이제 처음에는 쿠팡이 코로나 영웅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사재기도 하지 않았던 거는 이런 물류 공백, 이동 공백이 없게 했던 이들 노동자들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들이 코로나 전파자가 됐다고 해서 돌을 던지는 행위가 맞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후에 갑자기 이런 쿠팡이라는 기업이 지금 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몰렸기 때문에 퇴출당할지도 모르겠다. 민간 기업이라는 이유로 퇴출당할지도 모르겠다. 정부는 늘 뭔가 문제가 생기면 기업에게 책임을 떠넘기더라. 이런 이제 갑자기 논조가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이제 이 칼럼을 읽다 보면 이 사태에 대해서 이 노동자들의 환경이라던가 근무 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 기업이 어떤 이 상황에서 어려움을 처하고 있다거나 어떤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지는 말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친기업적인 그런 논조를 다시금 보여주는 보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소비자들 신뢰의 문제거든요.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이 계속되면은 또다시 집단 감염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 환경을 개선시키는 정부의 노력, 기업의 노력이 전제가 돼야지 신뢰를 회복하고 그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묻어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묻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신뢰를 잃고 그 기업은 시장에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들을 언론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아주 성급하게 정말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규제를 하면 기업에 부담이 되니까 무조건 기업에 좋지 않은 것이다라는 시각으로 기사를 쓰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본질이 그런 식으로 흐려지는군요. 김광일의 이 기사는 상당히 저한테는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쿠팡맨에게 돌을 던지며 드는 생각이 아니라 쿠팡이란 기업만 걱정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쿠팡맨들이 쿠팡에서 일하다가 감염되면 어떡하지라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혹시나 건강의 위험을 느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 하나도 엄밀하게 말하면 쿠팡도 코로나 피해자다라고 했을 때 이 쿠팡에 맨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냥 기업이 피해자라는 얘기인데 생각보다 그렇다면 쿠팡에게 돌을 던지며 드는 생각이라는 제목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식인이라면 그리고 글을 쓰는 저널리스트라면 던지기 전에 생각하고 글 써야 되죠. 근데 이미 던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좀 이런 글들을 볼 때 제가 재미있는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부끄러운 얘기 하나 고백하자면 지난달 갑자기 조깅 운동화에 꽂혀서 쿠팡을 통해 한꺼번에 7켤레를 주문한 적이 있다라고 사소한 고백으로 진술에 진정성을 보장하려고 하는 그런 글쓰기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보수 언론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고백을 통해서 자기 진실성을 회복하고 확보하려는 노력 중에 하나인데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근데 사실은 가짜 고백입니다. 내 얘기를 고백함으로써 되게 진솔한 이야기처럼 보여주지만 결국은 쿠팡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기자가 자기의 고백을 팔고 있는 행위예요. 고백도 팔고 있는 이런 글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김광일의 입에 그 예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임장은 변호사. 저는 좋은 기사를 소개하고 싶은데 이제 외국 기사죠. 그 3월 15일 날 뉴욕타임즈에서 실린 기사인데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제목이 코로나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가장 큰 노동자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인포그래픽 기사인데요.
그 업무 성격상 이제 사람을 만나는 빈도나 그 접촉 거리 등을 통해서 감염 위험을 이렇게 정량화한 그래프를 제시를 하면서 어느 직업군이 가장 위험한가? 근데 그 위험군이 그 위험한 직업군이 국가적 방역 대책, 그러니까 이제 뭐 재택근무를 해야 된다든가 유급휴가를 줘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또 얼마나 배제되어 있는가를 되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기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가장 위험한 노동자들이 가장 방치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짧은 글과 굉장히 그 이해가 잘 되는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기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의 변화가 또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는 코로나 경제 위기 속 나라 빚을 걱정하는 언론의 셈법 살펴보겠고요. 이어서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와 함께 한명숙 사건에서 드러난 검언 유착 실태를 짚어보는 시간 따로 마련했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급 전부터 제기된 퍼주기 논란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월 18일자 조선일보 기사 재난지원금 100태, 같은 날 동아일보의 칼럼 참을 수 없는 현금 살포의 유혹 등이 그런 기사인데요. 재난지원금을 퍼주기라고 비판하는 보도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 5월 18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표현이 현금 살포 위력, 나라에서 준 공돈이니 씀씀이는 커진다. 그렇게 준 국가가 문제지. 매표 정책, 적자 국채 찍어 쌍꺼풀 수술 시켜주고 골프채도 사줄 형편되는 나라. 이런 자극적인 표현이 동원되고 있고 사파까지 써가지고 뭐 성형수술한 여성이나 고급 식당에서 나온 남성들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재난지원금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씌우는 기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라는 아이템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런 그림을 그려진다면 과연 조선일보 기자들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저는 가장 황당한 게 편의점 와인 매출이 전달보다 67배 늘 급등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은 와인 마셔도 되고 평범한 사람은 와인 마시면 안 됩니까? 일단 이 전제부터도 상당히 좀 황당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여기 보면 가령 그 보톡스 지방흡입에 재난지원금이 사용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인데 아무리 소비가 미덕이라지만 우리나라가 적자 국채 찍어서 쌍꺼풀 수술시켜주고 골프채도 살 형편이 되는 나라는 아닐 것이다가 결론이거든요. 취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재난지원금을 몇 퍼센트의 사람이 성형에 썼는지, 몇 퍼센트의 사람이 골프채에 지출했는지, 기자는 취재하는 사람이지 혼자 앉아서 관심법 쓰면서 예측해가지고 내 생각엔 이렇더라 혹은 내 옆에 사람이 그렇게 썼대더라 하면서 그런 드럼풍얼로 기사 쓰는 게 기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수치로 제공하지 않고 이렇게 몇몇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도 아닌 것이 개별적인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저는 기사로서 결격 사유가 있는 함량 미달의 기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아일보의 참을 수 없는 현금 살포의 유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거짓 진술도 있습니다. 가령 정부와 여당의 헬리콥터 살포식 현금 지원 또는 지원 약속이 표심을 흔든 것이 분명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자면 지금 여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수를 차지해서 맞는 말 같지만 그 당시 야당도 현금 살포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만 했다는 것도 일단 거짓 진술이고요. 무엇보다 이걸 의도가 보여지는 거는 고무신 선거 때도 그랬다라고 해서 고무신 선거는 뭐예요? 부정선거의 예시입니다. 부정선거랑 연결시키면서 이거는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우리 시민들이 결정하고 선택했던 이번 선거의 결과 역시도 너희들 돈 맞아 넘어간 거 아니야? 시민들 합리적이지 않아. 돈이면 자기 표를 팔아 넘겨라고 시민을 명예훼손하는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선거에 대한 결과도 잘못 분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 재난지원금을 어떻게든 흠집을 잡기 위해서 가진 이야기를 다 끌어모아서 쓴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진 이야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퍼주기, 현금 살포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그나마 제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네. 전 국민에게 무차별 재난지원금을 준 나라는 지구상 5개국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특출나게 좀 많이 살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팩트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급속하게 위축되는 충격이 왔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유럽 각국, 미국, 일본 같은 나라들이 재정 확장 그리고 금융 정책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충격이 오면은 재정적인 금융적인 대책을 내놓고 하는 것은 교과서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1, 2차 추경을 통해서 1차 추경에서 11조 7천억을 지출했고요. 2차 추경이 12조 2천억. 근데 이 중에서 사실 추가 순수하게 재정 지출한 것은 4조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예산을 전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 2차 실제 순 지출을 따지면 한 15조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우리 작년에 GDP가 1914조 정도 돼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네. GDP의 0.8% 정도를 4월 네. 말까지 지출을 했습니다. 근데 네. 거기에 비해서 4월 초 기준으로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인데요. 미국은 재정 지출을 GDP의 6.3%를 했고요. 독일은 4.4%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1.8%씩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후에 더 큰 추경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EU 차원에서 더 큰 추경을 재정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제 곧 3차 추경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오늘 최근 보도를 보니까 35조 이야기가 나와요. 35조까지 추가를 하더라도 우리가 GDP의 한 3%가 안 되는 수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들 쓰는 걸 비교하면은 많이 썼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게 상대적으로 많이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지출 자체가 충분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쓰였는가 이 부분에서 의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재정 지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비판은 충분히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재난지원금 같은 재정 지출 자체를 이런 식으로 희화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접근이고요. 지금 5개국 말씀을 하셨는데요. 5개국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1인당 30만 엔, 우리 돈으로 한 330만 원 모든 국민 1인당 나눠주고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100에서 300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8만 5천 원 정도를 나눠주고 있어요. 홍콩은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자들까지 해서 1만 홍콩 달러, 우리 돈으로 155만 원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럽 제가 말씀드린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중심으로 많은 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을 선택을 하느냐는 논란거리고요. 거기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이 필요합니다만은 재정 지원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서 희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지금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 재난지원금처럼 기본 수당처럼 돈을 지급한 나라들은 대부분 현금을 지급했고요.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준 나라도 있고 또 소득 수준에 따라 싱가포르처럼 차등하게 준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주지 않았죠. 가구 단위당 준 것이고 또 그리고 이 주는 방식이 현금이 아니고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상품권과 유사한 신용카드를 포함해서 그런 제한된 방식으로 줬습니다. 이것도 역시 논쟁의 거리가 있어요. 현금을 주는 게 바람직하느냐 아니냐라는 문제는 있는데 어떤 정책 수단을 하더라도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건설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언론의 역할인데 이런 것을 묻어두고 재난지원금 자체를 마치 파퓰리즘적인 접근으로만 이걸 평화한다는 것은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일단 뭐 여기에 강의하는 곳이 아니니까 좀 짧게 좀 답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언론에서는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현금을 너무 우리나라가 많이 뿌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살펴봤더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히려 조금 주고 있다. 수전노 정부다. 이렇게 비판하겠습니다. 저는. 네. 방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재정 지원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재정 지원이 외에는 사실상 다른 방법이 방법이 없는 없어요. 거죠. 네. 자, 소득압이 70%냐 아니면 전 국민이냐 이제 방식 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을 놓고 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여전히 이 국민의 자격을 묻는 보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데일리한 5월 26일자 기사를 보면 플렉스 소비 부르는 재난지원금. 내용이 누군가에는 긴박한 생활자금, 누구에게는 펑펑 써버리는 공돈이라거나 같은 날 조선일보의 기사 먹고 소화 안 되는 현금 복지를 보면요. 현금 복지의 달콤함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늘고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까지도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에 우리도 좀 받아보자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국민들의 책임감과 도덕성을 굉장히 깎아내리는 기사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확 와닿았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게 주는 것도 문제 삼더니 이번에는 쓰는 사람도 문제를 삼는 겁니다. 이거 왜 주냐면 쓰라고 주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쓴다고 뭐라고 하는 건데 이 플렉스 소비라고 플렉스 요새 유행어긴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바꿀 것 같아요. 소확행. 이 100만 원으로 3개월 동안 쓰는 돈이라는 게 아주 많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비에서 보태 쓴다라거나 했을 때.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플렉스라고 부르는 순간 굉장히 필요 없는 사치품을 써서 왜 우리 과거에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과소비가 문제다라서 사람들을 좀 옥죄었던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내 탓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죄책감을 굉장히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보너스 타고 월급 타는 날 정말 소확행 하듯이 이 돈으로 정말 얼어붙을 수 있는 경기를 좀 풀어온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될 텐데 특히 이 데일리한 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취재원들이 한 남자 한 여자라고 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실제 한 남성과 여성의 대화에서도 시류가 엿보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남성 여성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정확하게 특정하지도 않은 취재원을 좀 이용하고 있는 게 문제라서 제가 이 기자님한테는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 기사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모처럼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슬기로운 소비 생활로 귀결되길 바란다라고 훈계하고 계시거든요. 이소희 기자님 본인이 어떻게 쓰셨는지 좀 기사화하면 어떨까요? 훨씬 더 구체적이지 않겠나요? 예. 그러니까 난 이렇게 슬기롭게 소비했다라고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조선일보에 이제 먹고 소화 안 되는 현금 복지는 제목부터 굉장히 노골적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조금 더 나가요. 어디까지 나가고 있냐면 이미 부자 증세로 재정 충원할 거라고 다 답을 답정너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허구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것을 사실 규정을 해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문제를 만드는 기사의 전형이 또 이 조선일보의 기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경제 5월 15일자 기사를 보면은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둘러싼 불합리한 모순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면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과 관계없는 쌍꺼풀 수술이나 보톡스 시술, 골프용품 구입 등에 사용한 사례가 속출한다. 근데 이게 쌍꺼풀 수술, 보톡스 시술, 골프용품 구입은 영세 소상공인과 관계없는 게 맞나요? 사실 저는 이런 기준이 되게 자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기사에는 보면은 코로나 지원금을 둘러싼 5가지 논란이라 그래서 제일 좀 문제적으로 보였던 내용이 5번째 근로의욕 상실 부분이에요. 저소득층이 자활 노력을 포기하고 술, 도박 등에 탕진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게 지금의 논란이라는 건데 굉장히 자극적이네요. 그 복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 오래전부터 되게 고루하게 나왔던 비판이잖아요. 예. 저는 우리 사회가 복지라는 문제를 놓고 조금 더 나은 단계의 토론을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복지가 국민의 권리다. 나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다. 아니다. 여전히 복지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나은 단계의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도 다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뒷목 잡는 언론인 거죠. 사회가 이미 나아갔는데 불러도 안 치는 거죠, 다시. 아니 그런 얘기를 할 거면 돈 한 1억이나 주고 얘기를 하던가. 아유, 그거 정말 너무하네. 그리고 국민들이 슬기로운 소비를 하지 못할까 봐 매우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가령 서장훈 씨가 키높이 구두를 사지 않는 이상 뭘 사든 무슨 관계입니까? 좀 소비하면 어떻습니까? 아, 정말 속상하네요. 키높이 구두 또 사면 어떻습니까? 그건 안 돼요. 네, 서장훈 씨는 그건 안 됩니다. 네. 최욱 씨도 받았죠? 네. 뭐 샀어요? 아니, 받아서 잘 썼어요. 아니 그러니까 먼저 투명하게 좀 뭐 아까 이소희 아니, 기자 음식 먹고 네. 네, 그 또 주변에 고생하시는 팀분들에게 또 제가 회식비로 또 제공하고. 제2 제작진은 뭐가 저희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것도 앞으로 슬기롭게 소비하겠습니다. 네, 슬기롭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원을 해야 된다, 선별 지원을 해야 한다. 뭐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예. 독일이나 영국, 유럽 국가들이 한 것처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 특정 업종이라든지 특정 지역, 네, 그 특정 또 직업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또 가장 돈이 필요하시고요. 그러면 역시 받은 돈으로 가장 소비를 효율적으로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부가 2차 추경안을 만들 때는 50% 하위 50% 가구한테 주는 안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러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70%라는 좀 어정쩡한 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70%의 가구를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예.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긴급 재난지원금인데 긴급하게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100%로 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지원은 상당히 긴급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저는 그 긴급이라는 측면에서는 네. 100% 올려서 지원한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정책 설계를 했을 때는 우리 한정된 재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쓰는 방식으로 갔었던 게 맞지 않느냐. 유럽 국들이 했던 방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또 선호하는데요. 이런 식의 논쟁들이 네. 언론이 좀 장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되고요. 이런 건설적인 논쟁보다는 굉장히 좀 객관적이지도 않고 또 전체적인 효과가 어떤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일부 정말 또 소스도 불명한 한 경험을 가지고서 네. 험집잡기 위주의 기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기사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3차 추경이 있고 경제 사정에 따라서 4차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과연 어떻게 재정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사실 이번 2차 재정 이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도 그렇고요.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논란이 참 다양합니다. 논란의 실체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직접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실제로 농가들은 대형마트만 한 군데를 보고 납품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개 이제 공판장이나 다양한 형태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규제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 논리는 좀 과도한 거라고 봅니다. 대형마트 같은 데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전체 예를 들어 농산물 소비량이 줄었냐? 전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대신 시장에서 많이 팔리겠죠. 여러 가지 변수로 그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여기 등급 판정도 많이 다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장에서 왜 안 팔아요? 팔 수 있으면 하는 거죠. 짜제마트는 또 플러스 등급으로 자체 분류했다. 위법이에요. 네 캔에 9,000원. 저희가 그 전단도 자료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명확히 보진 않았어요.
대형마트의 매장에서 행사를 할 수도 있고요. 특가를 칠 수도 있고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아요. 이 김포 5곳만 딱 이렇게 주사해가지고 일반화하기에는 다른 곳 매장 5곳 비교하면 또 다를 거거든요. 이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취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두 가지 기사가 지난주에 좀 저희 제작진 눈에 띄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중앙일보의 긴급 재난지원금의 배신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긴급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그 뭐 하나로마트, 일반 식자재 마트, 그냥 일반 마트들 이런 곳들보다 대형마트, 그러니까 긴급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는 대형마트의 그 상품 물가들이 더 싸더라. 네. 그래서 오히려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면 더 손해를 본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담겨 있는 기사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현장을, 이 기사는 그 김포에 신도시에 있는 한 5곳의 마트들을 직접 기자가 돌아다니면서 네. 그 시세를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 저희가 직접 제작진이 가서 봤더니 실제 이 상품 가격이 이 기사에 쓰여 있는 것과 좀 다른 것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워낙 매장별로 뭐 일별 날짜별로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몇 곳의 매장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과연 이게 타당한 장바구니 물가라고 우리가 이름 지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김포의 하나로마트를 방문을 했을 때 그 마트 관계자들이 이미 이 기사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계셨냐고 했더니 이 기사에 그 관련 이 농업유통의 관계자 실명 인터뷰를 실었었어요. 네, 이 관계자가 이 해당 마트의 그 운영과는 무관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은 아마도 기자가 이 매장 이름을 좀 혼동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요 운영 관련된 거를 물어봤던 것 같다. 예. 그래서 요 설명도 팩트에 안 맞고 이 사람도 팩트에 안 맞고 여기에 쓰여 있는 가격 정보도 팩트에 안 맞고, 그래서 우리가 기사를 수정을 해주시거나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결론적으로는 거부를 당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상은 조선일보에서 쓴 이제 마찬가지로 대형마트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쓰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소비자 매출이 줄어들어서 이 대형마트가 일반 이제 뭐 농수산물 납품하는 업체들의 납품 물량을 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납품 업체들이 엄격결에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담은 기사였어요. 실제로 농가들이라든가 이 농산물 유통을 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직접 물어봤더니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사실 큰 손이다. 이런 사람들이 대형마트 한 곳만 가지고 납품을 하는 건 절대 아니고, 판로는 공판장이 됐든 또는 요즘에는 1대1로 뭐 블로그가 됐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과도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중앙일보에 저희가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쪽 관계자들이 수정 요구까지 했다고 하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중앙일보에서는 그쪽에서 말한 얘기가 어떤 기사의 팩트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하나로마트 매장의 어떤 시세가 늘 들쭉날쭉하니까 우리 매장을 조사 대상에서 빼달라라고 얘기해서 그거는 너무 무리한 요구다라고 해서 안 들어줬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저희에게는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두 축이 얘기하는 내용이 좀 달라서 좀 더 이제 내용을 더 들어봐야 되고, 아마 두 분 사이에 그 관계자들 사이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이제 덧붙여서 중앙일보가 이제 저희에게 입장을 전해왔던 게, 이 기사를 쓴 취지가 긴급재난지원금이 이제 지급된 지 한 2주 정도 된 시점에 가격 시세를 이제 비교를 해서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게 뭐가 문제냐, 우리 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방향이나 취지는 저희도 공감을 하지만 이 조사 방식이 과연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였는지, 그리고 이 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나 오차를 어느 정도 거르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을 했다, 이런 얘기를 전달을 했었고, 그 관련해서 저희가 이 농수산물 가격을, 공식 가격을 늘 이렇게 공개를 하고 이 가격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물가 지수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기관의 자문을 구했어요. 이렇게 조사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저에게 또 답변해온 내용이, 첫 번째 이제 한 지역의 사례로 전체를 추정하는 것은 통계학적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표본을 좀 더 늘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품목을 선정을 했는데 여기서는 품목을 선정한 게 맥주, 수박, 양배추,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였어요. 이 품목을 선정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품목도 너무 소수만을 비교하고 있어서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세 번째는 신선 농산물의 경우는 품위, 그러니까 이게 고급 품종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보내와서 이 조사는 좀 신뢰하기는 좀 어려운 조사다. 이런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박 교수님, 네. 이런 기사 뭐 제가 앞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 사실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현장에 나가 보면 그 가격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기사만 보고서 아 이게 정말 진짜 가격일까? 예, 이렇게 믿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 처음에 예. 풀렸을 때 뭐 네. 저런 식의 이야기가 좀 돌는 거는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네. 아마 초기에 좀 그러다가 문제가 없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한두 개의 사례가 실제로 확인도 제대로 안 된 기사를 썼다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화시킨다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지원금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가를 정부가 좀 면밀히 추적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소비 진작 효과라든지 또 어려움이 처해 있었던 분들에게 얼마나 구제 효과가 있었던가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한번 추적 조사를 하는 게 그래서 좀 한두 개 사례가 아니고 광범위한 사례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에 3차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재정 지출할 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언론이 그런 정부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언론이 그런 걸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침 그 말씀 잘하셨는데 이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이유가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네,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네. 말 그대로 긴급 재난이니까 네, 재난 보호하고. 상황에 있는 분들을 구제한다는 구제하고.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수를 진작시켜서 특히 소상공인 서비스업 부분이 저희가 지금 충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쪽에 돈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또 도와주는 네.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고 네. 보는 것이죠. 그 질문하려고 하는데 자꾸 강의하지 마시고요. 네. 근데 그 관련해 가지고 학교 때 강의를 굉장히 네. 싫어하셨던 거. 기사가 있는데 야 이게 뭐가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5월 26일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이 같은 발표를 두고 언론사마다 분석이 다릅니다. 네.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 5월 들어 반등 이런 방향으로 썼고요. 한국경제는 재난지원금 풀렸어도 소비 심리 여전히 꽁꽁 같은 발표를 두고 정반대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뭐가 사실입니까? 사실은 해석이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저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해석이 다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한경의 해석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호도하는 사람들을 호도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는 해석을 했다고 생각이 돼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보다 높다 그러면 앞으로 소비자들이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네.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2020년 1월, 올 1월에 2020년은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 심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 밑으로 조금 있다가 100을 넘겼어요. 네. 그러다가 2월부터 다시 좀 떨어지고 3월에 코로나 충격이 오면서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월에도 계속해서 추가로 하락을 했는데 5월이 되면서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77.6이라는 것이 100보다 낮기 때문에 네. 여전히 비관적으로 보지만은 비관적으로 보는 정도가 더 개선이 됐다. 좀 덜 비관적으로 됐다는 예. 의미죠. 그러니까 반등이 됐다는 것은 저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을 잃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것을 꽁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호도의 문제가 이 꽁꽁은 아니야. 네, 이거는 꽁꽁은 아니다. 굉장히 미스리딩한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기 위한 기사다. 굉장히 저는 한경 기사에 실망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뭐 한 가지 제가 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조선일보조차도 조차라고 하는 말이죠. 좀 어폐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같은 보수 계통 신문이라고 하는데 조선일보도 5월 소비자 심리 지수 급반등이라고 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경향에서는 반등했는데 급반등. 아니 7.6% 포인트, 7% 포인트가 뛴다는 거는 사실은 급반등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그 전에 워낙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이걸 급반등이라고 할지 반등이라고 할지 이건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건 해석의 문제고. 네, 그렇지만 저것을 가지고 여전히 꽁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꽁꽁은 아니야. 네,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이렇게 꽁꽁에 집착을 해요? 지금 얼음이 녹고 있는데 꽁꽁은 아니죠. 네, 이게 또 이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반증하는 그렇죠. 것이고요. 단지 하나 이제 이것이 지속될지 5월 달에 돈이 풀려서 소비를 늘면서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됐는데 6월, 7월에도 계속해서 갈지는 또 지켜볼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프를 봐도 사실 경향 같은 경우는 7개월을 설정을 했는데 한경은 5개월이거든요. 이것도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까? 그거는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 기간이 한경처럼 이렇게 짧게 이렇게 늘렸죠. 예. 옆으로 늘리니까 떨어지고 올라가는 반등되는 부분이 아주 크게 반등 안 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게 그렸다는 차이가 있고요. 근데 기간을 좀 더 늘리면은 더 촘촘해지니까 그러니까 경향신문 같이 좀 더 급하게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되는 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그래프 같은 걸 가지고 사실 장난을 치는 장난 많이 경우가 치는구나.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비자 읽을 때 수치를 좀 정확하게 보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이미지에 너무 이렇게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Y축 같은 경우도 이제 경향은 숫자가 있는데 한경은 없단 말이죠. 그러네요. 이것도 이제 그 장난꾸러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건 뭐 한경 아닙니까? 같은 경우에 수치가 보면은 Y축에는 없지만은 그 점마다 수치는 있으니까. 찍어놓았어요. 제가 장난쳤네요. 네. 근데 우리 지난번에 IMF 보고서 봤을 때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2%라는 걸 되게 크게 배치를 해놨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처럼 저 같은 사람이 보더라도 이렇게 어떤 특정한 기간 1월부터 5월까지만 딱 이렇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뭔가 회복됐다라는 느낌보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조금 올랐다 정도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의도가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한경이 지금까지 언제나 대부분 기업이 먼저인 여론들을 만들어 왔던 신문사이기도 하고 게다가 또 언제나 지금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소비라는 게 심리가 워낙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도표가 보여주는 어떤 인상적인 그 부분이 상당히 심리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분석하느냐의 문제, 읽는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이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표현에 들어가 있는 심리라는 말처럼 앞으로 반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소비자들의 바람을 조금은 더 잠재우려는 쪽에 더 강하게 읽히는 게 사실 이 도표의 활용법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소비자 내지는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기사, 이런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재난지원금 받고 소비를 보니까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기사를 봤더니 내가 잘못 아는 건가?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기사를 작성하신 분, 이 기사를 만든 신문사의 신뢰만 떨어뜨리는 자살골을 넣는 기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여실히 보여주는 소위 짤이 있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네티즌들이 똑똑하냐면요. 그동안에는 이제 뭐 낙수 효과 이런 단어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원래 있던 용어인지 아니면 진짜 네티즌이 만든 건지 직수 효과 짤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이렇게 크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바로 쏴줍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호응하고 있는데 낙수 효과 따위 그냥 국민들에게 직수로 쏴주는 게 짱이다. 자연의 법칙은 시냇물이 모여서 큰 강이 되는 거다. 이거 거의 뭐 경제 교과서 아닙니까? 네, 저도 직수 효과의 말은 여기서 좀 들었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지금 보시고 어떠세요? 딱 봐도 낙수 효과보다 직수 효과가 좀 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경우에 항상 어떻다고 말을 할 수는 없고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에게 투자나 SOC 투자를 하도록 해서 그것이 이제 돈이 돌게 만들어 줄 때가 더 효과적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직접 국민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직접 지원이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건설 사업 같은 거 지금 하기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국민들은 주머니에 당장에 돈이 없어지는 경우들은 써야 될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바로 재정 지원이 왔을 때 소비에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훨씬 더 효과가 있다. 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그것이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에 특화돼서 또는 그 집중해서 돈을 주거나 아니면은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재정을 주는 정책을 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네. 이것이 항상 모든 경우에 옳다는 건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는 솔직히 자존심 버리고 지금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네, 보았습니다. 서울대 교수보다 더 낫지 않아요, 솔직히? 네, 저보다는 그림 잘 그리시네요. 이거 직관적으로 너무 잘 표현했어. 아니 그러니까 그림을 딱 봐도 낙수 효과는 지금 아래로 안 떨어지잖아. 떨어져서 채워진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아 그렇군요. 아니 뭐 여쭤본 김에 진짜 그렇다면은 아까 뭐 소비자나 독자들이 그렇게 어리석진 않다 이런 기사들을 못 알아볼 만큼 그래도 사실 경제 기사는 어렵단 말이죠. 일반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 경제 기사를 쓰는 기자의 전문성은 좀 뜬금없지만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KBS 특히 공영방송 같은 데서 네. 경제 프로그램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시사 프로그램 같은 것들 좀 더 있으면은 많은 기자분들도 출연을 하면서 네. 또 전달하기 위해서 공부도 되고요. 또 전문가들 또 시청자들에게 표현을 하면서 좀 더 시청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배울 기회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경제라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왜 또 어렵냐면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서 작동이 돼서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어렵다, 와닿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가는 뒤에서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면 알수록 네. 더 직접적으로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부가 돈을 푸는 것만큼이나 재원을 확충하는 방법을 놓고도 언론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 3일 정부가 35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하자마자 한국경제가 3차 추경 35조 3천억 원, 역대 최대, 나라빚 급격히 증가, 매일경제 역대 최대, 35조 3천억 원, 슈퍼 추경에 우리나라 살림 괜찮을까? 기사, 비판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당초 3차 추경이 예고됐을 때부터 일부 언론이 독설에 가까운 기사를 사실 썼거든요. 그 예로 중앙일보 5월 28일자 칼럼을 보면 이정재의 시시각각에서 나랏돈 못 써 안 달란 분들 단군 이래 최대의 나랏돈을 퍼붓는 중이다. 나라가 거덜나고 미래 세대가 쪽박을 찰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추경 말고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까? 지금 추경 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금융적인 대책 두 가지를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계 각국이 그러기 때문에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을 총동원해서 위기 이 실물 충격이 구조적인 충격, 경제 위기로 전이된 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않았던 이런 충격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생활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진 걸 막기 위해서 구제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뭘 그러면 제안하는 것이냐? 돈을 쓴다, 재정을 쓴다, 그래서 국가 부채가 올라간다? 그거 걱정을 하는 것이 정말 진정성 있는 걱정이라면은 다른 대안이 뭐냐라는 거죠. 다른 대안이 있으면 뭐 충분히 토론도 하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안은 사실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국가 지금 상황에서는 재정을 더 투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던 보수 정당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게 또 지난 총선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재정 투입을 어느 정도 규모를 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지금 필요한 것이지 재정 투입한다는 것 자체를 자꾸 국가 부채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거는 바람직하실 뿐 아니고 저는 좀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국가 채무를 생각하시는 언론이라면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다면은 지금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든지 돈을 잘 버는 개인은 사정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소득이 높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 한시적이나마 세금을 좀 올리자. 예. 그런 이야기를 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자. 이런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법인세를 깎아주자 그래요. 법인세를 내는 기업은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상황이 좋은 기업인데 그런 모순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얘기는 추후에 해주실 수 있어가지고요. 네, 이정재 어떻게 좀 기자가 보셨어요? 나름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본 답인데요. 뭐냐면 첫 번째는 3번이나 반복합니다. 차가운 머리로 해야 한다. 대통령은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돈을 써야 된다. 뜨거운 가슴보다 차가운 머리가 서로의 목숨을 구한다고 차가운 머리로 돈을 써라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 건지. 두 번째는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하고 있는데요. 소득 주도 성장을 공식 폐기하고 탈원전 정책도 제고해야 된다라고 탈원전 나옵니까? 맞습니다. 네. 여기서 말 그대로 어떤 재정 정책이나 혹은 금융 정책적인 그런 대안이 아니라 원래 하려고 했던 그리고 어떤 식의 얘기든 간에 언제나 결론으로 나왔던 탈원전 정책 폐기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 폐기라는 얘기가 여기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이건 지금 쓰고 있는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대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언제나 했던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불만을 이번에 또 녹여낸 거죠. 이정재 기자의 글이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이유도 그겁니다. 결론으로 가서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는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언론들 역시도 언제나 그럴듯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또 그런 결론으로 가겠거니 하는 이런 글들을 계속 남용하는 것 자체도 언론이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네, 이정재 기자의 또 라이벌이 있죠. 김광일. 네, 예. 어느덧 이제 김광일 선생님은 우리 팀원 같아요. 너무 자주 다뤄가지고. 제작진. 네, 조선일보 5월 27일자 김광일의 입을 보면요. 나라 걱정 그만하자라는 사설을 썼는데 정권은 5년짜리 바지 사장이지 절대 오너가 아니다. 오너는 국민이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정권 마음대로 해서 국민에게 피해 입히지 마라 이런 건데 이 보면은 바지 사장이라는 용어를 잘못 썼어요. 어떻게 바지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이 용어 선택도 안 맞아. 예. 요거 뭐 둘 중에 하나 좀 양보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뭘로 바꿀까요? 아니 그러니까 바지 사장으로 쓰려면 뒤에 이야기를 바꾸든가 아니면은 뭐 경영자 정도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지 사장을 보통 두는 오너는 좀 부도덕한 오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 사장이 바지 사장을 두는 이유는 이건 오히려 국민을 뭐라고 예리하시네. 그러니까 탈법적인 이익을 꾀하는 사람들이 보통 바지 사장을 두잖아요. 수족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되게 잘못된 표현을 비유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 이 기사 내용 중에요. 요즘은 과거사 뒤집기에 재미가 들렸다. 한명숙 사건 뒤집기, 칼기 폭파 사건 뒤집기, 삼성전자 이재용 재판 뒤집기 등등을 선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삼성전자 이재용 재판 뒤집기란 말이 왜 들어가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게 주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통령을 바지 사장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조선일보의 되게 지속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추대했었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렇게 따져보자면 그때 당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바지 사장 세워놓고 왜 역할을 안 했냐고 거꾸로 자기 반성을 해야 될 대목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바지 사장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건 그런 개념이 머리에 있다라는 어떤 고백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장 문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전시다라는 대통령의 말을 약간 곡해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개인과 민간 기업이 갖고 있는 사유재산을 징발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못을 받고 있어요. 사유재산 징발할 거다 이제 곧 이런 식의 불안 심리를 가중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바지 사장이라까지 비유를 쓰고 있는 것은 저는 한편으로는 글을 자극적으로 써서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싶은 게 언론인으로서 욕심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책임지지 못할 비유를 써서는 안 되고 이거는 무책임을 넘어서서 부도덕한 비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바지 사장 취급도 하지 않아요. 내용은 뭐 거의 독재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고집이 있고 뭐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또 그건 다르게 갑니다. 이게 모순적이라는 거죠. 자, 재정 확대 관련 기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국가 채무 비율입니다. 매일경제 5월 27일자 칼럼 전시 재정 동원령과 국가부채 진실을 보면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은 근래 들어 10년에 10%꼴로 증가했다. 그러던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 작년과 올해 9%가량 늘어나고 내년 말까지 불과 3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한번 올라가면 내려올 가망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한국경제 5월 28일자 칼럼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날에선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다시 위태로워지고 있다. 국가 채무가 너무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라고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 비평 때마다 마주하는 단골 패턴인데
최욱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무섭더라고요. 걱정도 되고. 요거 보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재난지원금은 무차별 살포하면 국가의 빚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국가의 신용 등급이 낮아져요. 외국인 투자자들 다 빠져나갑니다. 국가는 부도가 나죠. 이거 무섭죠. 사실 이런 기사 읽으면. 뭘 알아야 말이죠, 제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네, 일단 국가 채무 비율이 낮은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 적정한 비율이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얼마가 적절하다는 그런 이론은 없어요, 아직까지. 네. 근데 우리는 현실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 국가 부채 비율이 한 119%, GDP의 119%가 돼요. 근데 우리는 한 40% 수준이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경에서 이야기한처럼 10% 늘어서 50%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평균보다 굉장히 낮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OECD 모든 나라들이 지금 재정 확대를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는 계속 유지된다. 상대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게 사실이고요. 그것이 팩트고요. 또 하나는 1997년에 우리가 경제 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이 GDP의 11.4%에 불과했습니다. 11.4%에서도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 낮다는 것이 경제 위기를 막는 이른바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국가의 경제적인 능력에 대한 하나의 신인도의 하나의 지표는 될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외환 보유고 굉장히 많이 늘어난 문제, 그다음에 기업이나 은행의 외채에 대한 구조도 굉장히 건실해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10%포인트가 더 높아진다고 해서 당장의 어떤 국제신용기구의 평가가 바뀔 것이냐, 저는 아닐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은 지나치게 선동적인 이야기고 국가 경제, 국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다. 정말 대안 세력으로서 또는 대안적인 아이디어를 내려면 좀 더 건설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 바랍니다. 이건 정치 선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 영역이에요. 경제 영역이면 논리와 데이터를 가지고서 대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경제 기사인지 저는 정치 기사인지 헷갈릴 정도의 기사들을 주요 언론들이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 참 한마디로 실망스럽고 좀 개탄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경제 기사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꼭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처럼 지금 그렇게 입체적인 분석이 없으면 수치라는 건 아마 대개의 소비자들, 언론 소비자들이 보면 객관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불안이 마치 합리적으로 계산된 그런 불안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전달이 잘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저로서는 적극적으로 찾아본 게 뭐였냐면 이 덴마크가 국가 부채 비율이 낮았지만 제가 조사해 보니까 조세 부담률은 또 44%나 되는 국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세 부담률을 높인다라는 기사를 쓰면 또 덴마크는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입체적으로 보기가 되게 한계가 있고 조사해 볼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성 언론에서 경제 기사를 쓰는 기자분들이 유리한 수치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국가 부채를 좀 더 부담스럽게 하겠다면 낮은 쪽으로 쓰고 그 국가 부채가 낮은 국가들이 얼마나 조세 부담률을 갖고 있다라던가 다른 어떤 자료들은 의도적으로 빼버린다는 거죠. 가장 문제는 그걸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왜곡할 의도를 가지고 만약 기사를 쓴다면 정말 교수님이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언론이 정말 자정 능력도 갖고 그런 부분에서 책임감을 갖고 써야 된다라고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도 안타깝습니다. 네. KBS도 사실 중요한 우리 공영 언론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이게 어렵고 시청률이 낮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경제 비평이라든지 또는 팩트 체크 같은 프로그램이 너무 좀 없다는 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부터 출연에 욕심을 많이 내시네요. 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많이 내시네요. 네. 그래서 좀 뭐 저널리즘 토크쇼가 주로 다루는 것이 또 비경제적인 걸 주로 많이 다루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이 프로그램이든 아니든지 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오히려 수치 가지고서 장난을 치거나 또는 굉장히 호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영방송이 그런 것들을 팩트 체크를 해주고 이게 뭐 정부를 저는 뭐 이렇게 지원을 하거나 정부를 편들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니죠. 정부를 네. 비판을 하건 또는 정부가 잘한 건 잘한 거를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런 팩트를 가지고 이론과 자료를 가지고서 예.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다. 신문뿐만이 아니고 방송도 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비하면은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것 같고요. 임전 변호사가 그 왜 같은 정책을 두고도 예전과 지금의 그 언론사의 입장이 좀 다른 기사들을 좀 발표를 하셨죠. 예, 그 예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번에 3차 추경 전에 국회 통과 기준으로 역대 최대 추경이 2009년 4월에 있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이제 28조 4천억 원의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처리가 됐었는데 당시 보도를 보면은 그 추경 자체에 대한 비판은 없고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었던 것 같고 오히려 빨리 추경해야 된다라는 기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다만 이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써야 된다,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야 된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이 코로나 위기가 그때보다는 더 어려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일부 언론들은 요즘 나오는 기사를 보면 추경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전 세계적으로 정부 주도의 경제 위기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사실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게 맞잖아요. 그것을 위한 재정 확대 방안이 그럼 추경 말고 다른 게 있다라는 것인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대안을 얘기하면서 비판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보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야, 이거 중앙일보는 조금 민망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기업 가게가 얼어붙은 혹한기엔 정부마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게 세계적 현상이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도 재정 확대를 통해 일자리 유지 안간입니다. 생존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 안전망도 튼튼하게 보강해야 한다. 웬일이지 하고 제가 봤어요. 중앙일보 기사인데 웬일이지? 봤더니 2009년 2월 26일 기사일 뿐입니다. 지금 굉장히 이게 공론화된 내용인데 그때는 맞고 또 지금은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왜 이렇게 정파적으로만 그때 당시 정부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이고 논리도 굉장히 정연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는 이게 다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자기 언론 그리고 자기 언론의 이론 안에서도 굉장히 일관성이 없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여겨집니다. 그 기사를 지금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박수 받았을 텐데 그러게요. 말이죠. 2009년인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이지은 기자, 국가신용 등급 떨어지는 날 이 기사를 좀 분석을 했죠. 예. 이 한국경제 칼럼 국가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날 이 칼럼을 보고 있으면 이제 구체적인 수치들도 나오고 1997년 그 외환위기 시절 그 당시를 이제 소환시켜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럴싸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도 보면 무디스는 A1이던 한국의 장기국채 신용 등급을 3차례에 걸쳐 BA1으로 6단계나 끌어내렸다. 무디스 신용 등급이 A1에서 BA1으로 하락하는데 23일 걸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정말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비춰봤을 때 우리 신용등급 하락이 되게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글의 주장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기사가 나오고 딱 3일 뒤에 이 기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사가 나왔죠. 지난달 31일자 파이낸셜 뉴스 기사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무디스 등 3대 국제 신용평가사의 올 상반기 국가 신용등급 현황을 분석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올해만 88개국의 신용 등급이나 전망이 하락했고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 3월 이후 국가 신용 등급이 상향된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무디스는 2015년 12월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2로 올린 뒤 3년 넘게 유지하고 있고 우리 신용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기사의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사까지 보고 나야지만이 한국 경제가 지금 현재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라던가 진짜 이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 전망을 취재를 해서 이 기사를 썼는지 아니면 일종의 추측성 기사를 썼는지 이런 분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그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 경제 97년에 위기가 왔을 때 신용 등급이 24일 만에 그렇게 떨어진 것은 경제 위기 발생 이후에 떨어진 겁니다. 그 경제 위기 발생 전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경제 위기 왔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가 채무는 GDP의 11.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채무 부채 비율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고요. 저게 중요한 지표라고 보지만 그것이 경제 위기를 불러오고 안 온다는 단순한 접근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경제 위기가 온 다음에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와서 고통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은 고통이라고 다 받고 난 다음에 사후 역법문이죠. 지금 긴급하고 적절한 재정을 지출하자고 하는 것은 홈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 막자는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IMF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나라랑 상황과 비교를 했어야 하고 실제 그 비교를 했는데도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채무 비율 수치 강조하는 거 보면 마치 재정 지출 확대 반대하는 것 같은데 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채무 비율 수치를 강조하는 게 결국 이제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쓰이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흥미롭게 봤던 하지만 문제적이라고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는 기사가 중앙일보에 5월 26일 날 쓰인 기사인데 단독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네. 한국 위기는 이제부터 하버드 경제학자 로고프의 경고. 또 보수 언론이 좋아하는 그 취재원 중에 하나가 이제 저명한 대학의 경제학자분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첫 줄을 읽어보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팬데믹 1차 위기에 미국, 유럽보다 더 잘 대처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 성과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아시아 국가들도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헤드라인은 한국, 쉼표, 위기는 이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한국만 따로 떼어서 위기가 이제부터로 얘기했는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기사에서 Q&A에서 질문도 하고 답을 하는데 어디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라던가 아니면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게 더 방점이 찍혀 있는 부분인데 위기를 강조하고 있기도 하고 한국을 따로 떼어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는 어떤 점에서 의도를 왜곡하고 있고 따옴표를 써서 잘못된 어떤 의사 전달할 수 있고 의미 전달할 수 있는 전형적으로 지금까지 잘못되어 온 따옴표 저널리즘 한 양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쭉 여러 가지 기사들 맥락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뭐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 기사만 보면은 사실은 저는 뭐 이렇게 아주 다른 기사에 비해서는 양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적인 충격들, 수출 비중이 높은 아시아 국가들, 한국도 포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은 미국이나 유럽이 많이 받았는데 2차적인 수출이 잘 안 되면서 직접 타격받은 나라들 때문에 수출이 안 되면서 오는 2차적인 충격은 한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올 것이고 근데 뭐 한국을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우리나라니까 떼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단지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맥락들을 쭉 보면은 이것이 좋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들이 자기들의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그런 앞에서 많이 지적했던 그런 식의 기사를 쓴다면은 양치기 소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돼요. 기본적으로. 네. 자, 한편으로는 언론에서 정말 나라비 좀 걱정하고 있는 거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경제 위기를 걱정하는 기사의 결론이 거의 다 비슷하게 끝나기 때문인데 법인세, 최저임금 인하, 원격 의료 허용, 주 52시간 탈원전 재고, 아이고. 예, 또 나옵니다. 이런 주장하는 기사들을 들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네요, 최욱 씨. 아유, 패턴이. 제일 시작하면서 거의 뭐 매주 등장하는 단골 레파토리죠. 대한민국이 아무튼 간에 모든 문제는 주 52시간 때문입니다. 네, 모든 문제는. 그리고 이 모든 문제 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방에 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 예. 아유, 이거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참 이렇게 일관성을 유지하기도 힘들 텐데 말이죠. 식상하네요, 식상해. 네? 이거 어떻게들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이제 아까 잠깐 이정재 칼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 5월 30일자 지면에 실린 기사를 또 보자면 5대 업종 살아남는데 당장 105조 필요하고 기업 55% 지원 필요하지만 더 급한 게 52시간 최저임금 개선이고 또 나오죠? 기업 잘 되는 게 가장 큰 복지인데 지금은 규제를 풀 때다라고 해서 사실 오늘
녹화 시점으로 6월 3일자도 이제 조선일보에서 최저임금 52시간 그대로 어느 기업이 돌아오겠습니까라고 해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반복돼서 사실은 필자만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이제 6월 3일자 중앙일보에 보면은 서서문 칼럼에서 경제 백신은 안 만드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했던 건 이 기자분이 고용노동 전문 기자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지난번에 출연했던 기자분들처럼 왠지 노동자의 인권이라던가 혹은 노동 현실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 되려 기업 편만 들고 있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독일 얘기 또 하고 있거든요. 독일 집권당이 노동 세제 개혁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근로시간을 유연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라고 해서 독일을 굉장히 많이 지금 울거먹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잘 아다시피 지금 독일의 노동시간은 주 48시간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짧아요. 거기서 이제 좀 늘리느냐 마느냐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고 무엇보다 최저임금은 9.35유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도 조금 올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돈으로 따지면 12,000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은 다 빼놓고 독일은 우리보다 훨씬 더 최저임금이 높은데 줄이려고 하고 있다라거나 혹은 우리보다 근로시간이 짧은데 늘리려고 했다는 이게 다 뺍니다. 독일은 선진국인데 이렇게 가는데 왜 우리는 50 이상 고집하느냐라고 일종의 후진국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따라가야 된다. 이번에도 역시 선택적입니다. 만약에 시간을 객관적으로 따져서 48시간, 52시간 이렇게 비교하는 논의가 아니라 필요할 때는 그 부분만 따서 줄인단다라고 해서 정보를 제한해서 얘기하고 또 필요 없을 때는 그 부분만 따와서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자면 결국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정보와 혹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갖다 쓰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 교수님 정말 그 기업들 원하는 대로 규제 완화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나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재난 자본주의적인 태도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위기가 온 원인 또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기득권에서 계속해서 그 위기 이전부터 요구했던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난적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요구해서 결국은 더 기득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우리 1인당 소득 3만 불인 나라에서 주 52시간 노동시간 하는 나라 우리밖에 없습니다. 장시간 노동, 저임금 노동으로 그런 가격 경쟁력 위주로 한국 경제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비유를 제가 드는데요. 고등학교를 갔더니 갑자기 시험 치니까 어려워서 성적이 안 나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저 어려워서 안 되겠다. 초등학교 때 문제로 내달라. 그럼 나 점수 잘 받겠다. 그래서 점수 잘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고등학교 갔으면 고등학교에 맞는 실력을 길러야 되시고 그런 실력을 기를 수 있는 유인과 제도를 정부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아니고 기술 혁신, 품질, 인적 자본에 투자해서 경쟁력을 길러라. 그래서 쉬운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공정거래 정책이고 노동 정책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순응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쉬운 길을 가는 꼼수를 만들어 달라는 것들이 우리 기업들의 요구 상황이었고 그것을 이 재난 상황에서 다시 악용을 하고 있다. 재난 자본주의라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이번에 한국판 뉴딜 정책을 냈는데 사실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것이 이런 재개의 요구를 거의 수용을 하고 있다. 이름은 뉴딜인데 뉴딜의 가장 근본인 규제 완화가 아니고 뉴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체제를 바꿔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서 불균형의 문제 또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 진정한 의미의 뉴딜은 사실 없고 재계와 보수 언론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이런 재난 자본주의적인 사항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이런 부분들 또 언론이나 학계 또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좀 지적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욱 씨 오늘 뭐 강의 잘 들었어요? 예, 뭐 좋은 강의인데 조금 길어요. 예. 아니 그러면 중간중간에 좀 발끈을 하셔야지. 아유, 길어. 아니 아까 그 고등학교 시험 문제 좋았거든요, 비유가. 그래서 칭찬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속 이어져요. 아쉽습니다. 그래서 시무룩했구나. 네. 예.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제 사실 맞고 있습니다. 뭐 기존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이에 발맞춰서 언론의 보도도 사실 체질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죠. 예. 어떤 좀
얘기들 하시겠어요, 강 교수님? 왜 코로나 시대 이후로 뉴 노멀이라고 하잖아요. 다 모든 것을 새로 마련하고 있는데 언론만큼은 그 새로운 거 굉장히 싫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했던 얘기들을 이번 기회를 오히려 활용해서 정파적인 이야기들만 계속 강조한다면 경제라는 뉴스는 정말 사실은 먹거리 문제이고 살아가야 되는 생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함에도 불구하고 정파적으로 활용한다면 대개 언론 소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좌시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석하고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경제 영역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만약에 정파적인 해석과 보도를 남용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위기가 오히려 올 수 있다. 뉴 노멀 시대에 굉장히 안 맞는 어떤 집단 중 하나가 언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저는 경고하고 싶습니다. 예, 임지원 변호사. 저는 그 코로나 사태처럼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좀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상황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의 이웃의 건강이 곧 나의 건강이고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삶이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정과 평온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어쩌면 우리가 예전부터 알아야 됐던 진실을 정말 극명하게 드러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언론도 그러한 연결고리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즉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에 대해서 계속 좀 조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같이 힘들어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 언론, 우리 사회가 나의 삶을 바라보고 있구나, 비추고 있다라는 위로도 주고 그분들의 삶을 국가, 정부, 우리 사회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언론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박상희 교수님 오늘 저희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뭐 너무 지리하게 강의식으로 말씀한다고. 최욱 씨 눈치를 많이 보신 건 아니죠? 네, 눈치를 봐서 제가 안 보셨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옆에 있어서 잘 안 보였어요. 제가 눈치 주시는지도 몰랐는데 너무 좀 제가 지리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학교 생활 다시 시작하셨다는 마음으로 글을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로나19로 시작된 경제 위기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불확실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부가 이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 그때그때 대응 체계들을 빠짐없이 잘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 그 원리는 기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계층들이나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는 거, 그리고 이런 위기가 구조적인 위기로 가서 기업들이 도산하는 걸 막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을 늦출 수가 없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불평등의 문제가 지금 심각했고요. 불평등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조적인 개혁들을 해야 된다. 구조적인 개혁들이 꼭 필요하다. 근데 정부 지금 한국판 뉴딜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족하다. 참 아쉽다는 비판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제 전문가답게 앞으로 말씀도 좀 경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문장에 그리고 덧붙여 마지막으로 이게 너무 많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좀 배우셨습니다. 예,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박상인 교수님 그리고 이지은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